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 명쾌한 정답은 사실 세법전에 있긴 있어요. 이제부터는 약간 좀 회계사님이 하시니까 아, 네. 또 세금과 관련된 아, 또 절세 팁에 대해서 뭐 재밌는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현금 증여. 사실 뭐 현금 증여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뭐 증여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뭐 용돈을 네.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뭐 본인 용돈을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식들에게 세뱃돈을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약간 빈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많죠. 네. 근데 이것도 엄밀히 보면은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뭐 사실일 수 있어요. 왜냐면 100%안 된다라는 게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 이런 류의 현금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 막 이렇게 맞아요. 이제 인기 있는 동영상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명쾌한 정답은 사실 세법전에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가족 간에는 뭐 자녀에게는 뭐 5천만 원 이상, 뭐 10년 이내, 뭐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는 뭐 증여세 안 내지만 네. 6억 이상부터는 10년 이내에 한 걸 낸다. 이런 법은 다 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준 거는 거기 안 걸리나? 뭐 용돈으로 준 거, 뭐 계좌이체를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말한 뭐 비트코인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런 것들은 안 걸리나요에 안 걸리는 건 없어요, 사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걸릴 가능성이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레양님이나 저나 갑자기 세무서에서 나와서 예전에 받았던 세뱃돈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사실 대학생한테 학비 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예를 들어 지금 한 27, 8살이에요. 그러면 과거 10년치를 다 버는데 대학교 등록금을 다 뭐 대준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그거를 나와가지고 증여세 내라라고 하는 케이스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못 봐서 그런데 이제 걸릴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와서 그런 것들도 증여를 다 추징할 수가 있어요. 아, 맘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근데 마음을 안 먹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세무서 공무원 분들도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가성비 안 나오는 세무조사인 거고. 그러니까 저를 막 미친 듯이 분석해서 검토했더니 추징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거 하느니 네. 그분들도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인력이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 고액 자산가들의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법인 중에서도 정말 돈을 잘 버는 주식회사들 한테 가서 한 달 열심히 하면은 막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추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고 개인들의 세금은 일반적으로는 보지 않지만 근데 예를 들어 정말 고액 자산가가 뭐 본인의 아들한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 100가지 방법으로 나눴다고 해볼게요. 네. 뭐 10년 동안 비트코인으로도 주고 현금으로도 주고 계좌이체로도 주고 뭐 선물로도 주고 뭐 박스에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걸렸어요. 뭐 이제 걸리는 포인트들도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 증여받은 아들이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네. 그럼 이제 뻔하잖아요. 왜 너 무슨 돈이 나서 이 돈이 한 거야 하고 들어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파헤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계좌 같은 경우도 뭐 10년치 그냥 은행에서 다 가지고 오거든요. 다 가져와서 가족 부모님한테 이체 받은 거를 다 필터를 걸어서 소명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막 5년 전에 아버지가 300만 원 준 게 있어. 또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소명을 못하면 증여받은 걸로 그냥 간주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짜 추적하다 보면 뭐 아이디든 뭐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데이터를 구하려면 또 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뭔가 용돈, 세뱃돈, 가족 간의 소액이 안 걸리느냐 거의 뭐 이제 보통 세법에서 많이 쓰는 게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건 뭐 추징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되게 약간 좀 뭐예요?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네, 애매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 중에 자식이 뭐 대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그냥 나는 이제 너한테 용돈 안 줄 거고 내가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아니면 억 단위든
요거 주고 난 이제 끝낼 거야. 네가 알아서 굴려. 이런 식으로 경제 교육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거를 증여로 보려면 다 증여잖아요. 준 거니까. 금액이 뭐 한 몇 천만 원, 1억 정도 그쵸. 증여죠. 네, 증여여서. 근데 이제 뭐 걸리시는 분들은 억울해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개인에게서 나한테 들어온 모든 재산은 내가 정말 일해서 번 게 아니라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편법이 아니라 나름 실제 절세 방법이긴 한데 뭐 창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일부 절세가 되는 항목도 있고 또는 내가 아들이나 딸이 회사 사업을 하겠다고 주식 법인을 세운 다음에 뭐 투자 유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투자 유치를 부모님한테 받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증여를 보기는 어려운 게 어쨌든 그 받은 돈을 내가 사업 활동을 위해 쓴다면 그건 경영을 한 거고 네. 그 부모님한테 투자 받았다고 혼내거나 증여받으라고 추징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원래 아까도 창업자 얘기 많이 했었지만 사업 처음 시작하는 분들 원래 첫 창업 초기 자금은 부모님한테 많이 가요. 그렇겠네요. 네, 그 3F라고 하나? 네, 그 첫 창업하는 사람들이 3명의 F를 찾아간다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가 패밀리예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나 돈 없는데 엄마 나 가서 뭐 저 가게 하나 차리기 얼마 좀 보태줘요. 대신 내가 뭐 영업이 이익 나오면 갚을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F가 friends예요, friends. 친구들 찾아가세요. 그쵸. 찾아가고 마지막 F가 foolish, 그 어리석은 사람 찾아간다. 저는 금융기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 파이낸스가 아니었고 풀이에요, 풀이. 그래서 바보들 찾아간다. 그래서 그런 뭐 이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의 자금이 나의 어디로 어떻게 오냐에 따라 논쟁의 거리가 있을 뿐이지 완전히 무결점에 안전한 건 사실은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냥 사회 통상적으로 뭐 주기적으로 주고받는 가족 간의 자금, 뭐 용돈이라든지 세뱃돈, 그게 이제 규모가 사실 뭐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이걸 가지고 뭐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해서 막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금액에 따라 다른데 뭐 제가 금액을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뭐 금액이 이거는 사실 뭐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나 인출을 했을 때 국세청한테 자동으로 이제 뭔가 그 자료가 전송이 된다든지. 뭐 원래 국세청은 1,000만 원 이상의 이체 내역만 해도 다 뭐 집계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뭐 부모님이 전세자금으로 한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어. 그리고 뭐 과거 10년치 봤더니 1,000만 원 모아서 뭐 한 8,000만 원 되는 것 같아.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증여세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추징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굳이 금액을 따지자면 제 느낌에는 뭐 어쨌든 꽤 높은 수억 원대 이상 정도의 추정치가 있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때 뭐 아파트가 10억 넘어가는 건데 갑자기 소득 없는 자녀가 10억 이상, 20억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근데 요즘은 서울 아파트 다 10억 넘어가니까 맞아요. 다 10억 넘죠. 네, 그래서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남들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좀 비싼 동네들 있잖아요. 뭐 강남 3구라든지 그런 쪽에 부동산이 얽혀있는 쪽이면 충분히 적발 가능성이 있어요. 사례들도 꽤 있고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데 그런 강남 쪽에 있는 비싼 전셋집이나 비싼 집을 취득해서 세무조사를 받아서 통장 자료 다 제출하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부모님들 간의 자금 거래든 친구와의 자금 거래든 그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실제로 부모님한테도 받은 거면 받은 거다. 뭐 빌린 거면 빌린 거다. 빌렸다면은 이자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이자 내야죠. 이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계약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서대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있는데 지급은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이제 싸움에서 밀릴 거잖아요. 야, 이게 형식만 계약서 빌린 거지 사실상 준 거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세무서는 좋아해요. 사실상 간주한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 이 단어 앞에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부모님한테 10억 빌린 건데요. 그래서 계약서를 10억짜리 줬어. 근데 이제 국세청 그러면 이거 이자는 어떻게 되냐? 이자 실제로 줬냐? 뭐 이런 이자를 상환하려고 노력했냐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자도 없고 뭐 사실은 뭐 신고한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래가 있다면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준비 좀 잘 해두시고 요즘에 포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막 이렇게 사기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도 다 마음 먹으면 다 가져가가지고 이게 왜냐면 탈세도 있고 조세 포탈도 있고 막 이래서 네네. 커지면 진짜 검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포렌식이라고 하면 이 부모님과 주고받은 문자 뭐 그런 거 통해서 이 계약서가 사기이다 아니다도 다 걸리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한 8년 전에 아니 8년 전 한 3년 전에 받았어. 근데 이제 조사가 나왔어.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근데 부랴부랴 세무조사가 나와서 계약서를 썼어. 네. 그럼 일단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겠죠. 3년 동안. 그렇죠. 거기서 이미 한 번 지는 거고. 근데 만약 그래도 계약서 제출했다 쳐. 그래서 싸워. 근데 누가 봐도 계약서가 3년 전에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뭔가 과거 핸드폰 사용 내역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든 추적할 수 있는 걸 추적해보고 또는 근데 대부분은 레아님도 지금 느낌이 오시겠지만 네. 세무조사가 나온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랑 막 대화할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이제. 뭐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 안에 예를 들어 계약서 어떻게 하래. 이게 있었다면 그게 만약에 적발됐어. 뭐 적발되는 게 흔하진 않죠 당연히. 거기까지 왜냐면 가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안 가고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갔어. 그러면 이거는 진짜 더 큰 범죄가 돼버리는 거여서. 그래서 그나마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계약서나 이자나 이런 것들 실제로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하는 거여서 그거 말고는 뭐 증여받은 거면 증여세 내야죠 뭐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뭐 진짜 부모님의 자금을 뭐 진짜 투자를 받으시던가 투자를 받아서 법인에서 사용하시고 창업자금으로 한 걸로 세액감면 받으시던가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일단은 뭐 일반적인 그런 용돈, 뭐 세뱃돈 그 규모가 사회 통념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국세청에서 뭐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죠. 그거는 뭐. 근데 막 예를 들어 막 네. 월 용돈이 한 500만 원이야. 이제 이러면 이제 그게 사회 통념에서 좀 벗어난 거죠. 그렇죠. 벗어난 거죠. 한 달 용돈이 500만 원인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한간에 그냥 뉴스에서 나온 거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몇천만 원씩 주고 뭐 그런 게 그렇죠. 있죠. 그런 거는 사회 통념에 벗어나잖아요. 일단 딱 뭔가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대학생 자녀한테 뭐 30만 원을 주건 뭐 조금 여유 있게 주면 뭐 50만 원, 100만 원을 주건 뭐 그 정도 범위라면 그냥 아예 그냥 뭐 식비 대준 거구나 이렇게 하지만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용돈을 줬다 하면 이제 국세청에 계신 분들이 눈살이 찌푸러지겠죠. 그러면 이제 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상한데 하면서. 그럼요. 간주가 나오고 사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뭔가 큰 자금을 지원을 해줬을 때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사이즈 정도가 아니면은 뭐 한 번 가지고는 사실 국세청에서 크게 문제 삼을 그럴 뭐 이유는 적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창업 지원 자금이라든지 그런 컨셉으로 뭔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뭐 계약서를 실제로 쓰고 만약에 돈을 빌려준 거다라고 한다면 이자까지 잘 내면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놔야지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창업 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걸 부동산으로 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누가 봐도 너무 뻔하잖아요. 더 큰일 나는 거죠. 더 큰일 나는 거고 뭐 진짜 창업을 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당하게 투자를 받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부동산 구입하는데 진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증여는 아니고 뭐 부모님도 사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 나 이거 다 받을 거야. 그럼 실제로 근데 빌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이자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한 끗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네. 월급쟁이 네.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직장인을 위한 뭐 절세 팁, 신용카드를 네. 통해서 뭐 소득공제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 이걸 통해서도 소득공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뭐 둘 중에 뭐가 낫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를 다룬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다뤘었어요. 아 진짜요? 한 번 다뤘어가지고 네. 나중에 링크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주제가 뭐였냐면 네. 저희가 이제 회계사 3명이서 네. 저는 네. 이제 최대한 이걸 챙기면 연말정산 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정신 차리자. 왜냐면 2월 한 달 동안 잘 챙기면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여기 뭐 이제 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지만 팁은 심플해요. 그냥 2월 달 연말정산 하기 전에 하루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막 요걸 사용하세요, 요 공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게 없고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매년 바뀌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잘 모르고 근데 진짜 관심이 있어서 내가 단돈 조금이라도 아껴서 뭐 진짜 외식비라도 하나 번다. 그러려면 하루 정도 그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발간이 매년 되거든요. 매년 개정이 되니까 그거를 진짜 조금 사실 하루 한 2-3시간 투자해서 정독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서 요거는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있을 것 같은 걸 찾아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모든 개인이 다 상황이 다를 텐데 그걸 제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시간 정해서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거 알아보고 신청한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유튜브 영상에서 저의 주장이었고 이제 한쪽 주장은 물론 약간 저희끼리 짜고 친 건 있지만 그런 게 무슨 의미냐? 아무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 네, 계산이 복잡해서 얼마까지는 체크카드를 써야 유리하고 얼마까지는 신용카드가 유리한데 근데 또 사실 신용카드는 쓰면 신용카드만의 혜택이 있고 그 신용카드의 그렇죠. 포인트 적립. 혜택과 포인트 할인. 적립은 카드사마다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러나 저러나 개찐도찐이다. 그럴 시간에 복잡하다. 차라리 놀자. 이런 식으로 나름의 토론을 한 게 있는데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본인 스타일 따라 하는 건데 일단 그건 맞아요. 그 하루를 투자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이 기본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다 조회가 되도록 시스템화되고 있고 그 시스템 자료상의 내역들을 토대로 가족관계를 토대로 딴 계산하는 게 맞는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뭐 한 80점짜리예요. 네. 나머지 20점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좀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80점짜리를 내는 거고 정말 꼼꼼하시고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챙기시는 거여서 네, 그게 뭐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투자해서 네. 열심히 알아봤더니 이 개인마다 다른 건가요? 난 신용카드를 쓴 게 더 혜택이다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한 게 더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그 질문은 사실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더 유리해요. 유리해요? 네, 왜냐면 공제율이 더 높아서. 공제율이 네. 높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용카드 안 써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 신용카드. 네네. 저는 개인 신용카드는 안 쓴 지 오래됐는데 이게 뭐 연말정산 때문이라기보단 오히려 그렇게 해야 조금 덜 쓰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연말정산이나 현금영수증, 아니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그걸 또 그거 아시잖아요. 뭐 전통시장 사용분 그렇죠. 들어보시죠. 맞아요. 네. 전통시장 가서 사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런 거는 있죠.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그런 공제율은 조금 낮아서 둘 중에 써야 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에요. 하지만 또 신용카드를 썼을 때 받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거 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뭐 아웃백 50%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스타벅스. 네, 뭐 그렇죠. 스타벅스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주유권 할인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챙기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나는 그냥 체크카드만 써야지 해서 지금도 저는 개인 카드는 체크카드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이다 경제가 예전에 진행한 인터뷰 같아요. 거기에서 회계사가 가계부를 작성할 때 일반인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또 궁금합니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사와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에 지출될 돈에 대한 예측이 회계사분들이 당연히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기업에 나가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여서 일반 보통 분들은 내가 들어올 돈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갈 돈에 대해서는 얕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급여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내가 월급 들어오는 게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게 예를 들어 성과급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사분들은 직업병이 성과급이 정해지지 않으면 성과급 예상치를 굉장히 낮게 잡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보수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추정해야 네네네. 그나마 재무제표가 과대 포장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사의 한계이기도 하고 근데 장점으로는 어쨌든 리스크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들어올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하고 나갈 돈들은 굉장히 러프하게 더 넓게 잡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일반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제 와이프만 봐도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 틀리죠. 예를 들어 들어올 돈은 원래 5,000원 생각했는데 4,500이 들어오고 나갈 돈은 원래 3,000원 생각했는데 4,000이 나가고 그럼 이제 가계부의 효용이 떨어지니까 근데 회계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잘 맞추죠. 왜냐면 실제로 가계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보다 돈은 더 나가요. 더 나가고 덜 들어오고. 더 나가고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야 그나마 조금 계획이 의미가 있어지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해야 원래 가계부의 근본적인 목적이 돈 잘 아껴서 잘 모으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부분 얕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도 가계부를 이제 쓰고 있는데 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제 생각엔 거의 90% 이상 항상 매년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름 1년치 요런 돈들이 나가겠지 하고 저는 마지막에 한 진짜 15% 정도 그냥 엎어버려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을 내가 쓸 것 같다. 네. 뭐 월세, 뭐 핸드폰 보해,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 3천만 원을 예측을 했어요. 네. 이거는 합리적인 예측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20%를 곱해요. 그거를 비용의 예산으로 잡는 거고, 실제는 이게 맞아요. 실제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막 10%, 20%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여행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가계부 쓰실 땐 그런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말이 쉽지 실제로는 다 틀리실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네. 이게 확실히 이제 특히나 이제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들어오는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어느 정도 뭐 15%를 할증한다든지 뭐 20%를 할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팅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그 예산을 쓸 때 확실히 좀 베이스가 좀 낮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돈을 모으는 데라든지 그런 뭐 관리 자연스럽게 더 아끼게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내가 1년을 시작할 때 오케이 나는 1년에 요만큼 모을 수 있겠다 하는 것과 이렇게 하면은 모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와이프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거 보셔도 괜찮으실까요? 안 보여.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안 터졌으면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오늘은 회계사, 오늘부터 회계사, 오늘부터 그렇죠? 회계사, 오늘부터 회계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당 기간 좀 오래 운영을 하시고 구독자도 이제 차근차근 잘 가져가는 것 같긴 좋게 한데 얘기해 주시네요. 상당히 오랜 기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고 아니 뭐 예전보다 많이 그래도 맞아요. 1년 이제 1년 넘었죠. 네네. 1년 반 1년 반 했고 뭐 지금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뭐 찍는 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고 뭐 구독자분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뭐 채널 이름은 오늘부터 회계사인데 처음엔 저희가 막 기업 이야기, 뭐 주식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다가 중간부터는 야 우리 너무 힘을 좀 빼자. 그냥 좀 편한 얘기도 많이 하자 해서 뭐 회계사 얘기 많이 하고 오늘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 한번 놀러 오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그 재테크
네. 전반적인 약간 뭐 절약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일반적인 재테크에 관련이 있으신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늘부터 회계사 채널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팁을 얻어갈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없는데. 아, 너무 솔직하시네. 별로 없어요. 뭐 그냥 네. 그 채널 아까 얘기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투자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하긴 하지만 잘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고, 대신 저희가 관심 영역이나 투자 영역, 아까 이야기한 뭐 상장 주식도 가끔 얘기하고 뭐 비상장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부동산 얘기도 했었고 뭐 비트코인 얘기도 했었고 네, 다 있어요 나름.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다가, 왜냐면 저희도 그 당시 저희가 떠드는 주제를 갖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는 아까 이야기한 조금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이나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가까이 만나는 편이니까 그런 주제도 조금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굳이 짜내자면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계사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거다 보니까 네네. 오늘 다뤘던 그런 주제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겠네요. 네, 계속 나오죠. 네. 어쨌든 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회계 가지고 또 네. 따로 스터디를 한다든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강의 듣지 마시고요. 이 채널에 오시면 제가 회계 유치원이라고 열심히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뭐 잘 안 봐요, 그것도. 근데 그거 나름 커리큘럼도 고민해서 짰고 또 이미 다 찍었어요. 1강부터 한 15강까지 있나? 네, 그거 탄탄합니다, 나름. 그래서 뭐 돈 내고 이제 딴 데 가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아유, 완전 무료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인사해야죠. 감사하다고 봐주셔서. 기초를 꼭 다지시고 네, 또 회계 직장 유치원 생활하다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네. 또 회계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아, 있으면 네.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영 회계사님 나오셔서 뭐 부자들의 공통점 그리고 네. 절세하는 방법 등 다양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